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라이브 진행을 맡은 윤수영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피어나는 계절 봄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해 파면되면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렸고 극도로 분열된 민심이 다시 어디로 흘러갈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제 대선까지 51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매주 일요일 밤 그 민심의 향배를 세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여의도 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오늘 여의도 라이브와 함께 민심의 행간을 읽어주실 분들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라이브는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KBS가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민심의 흐름을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6월 3일 민심의 종착지가 어디일지도 KBS와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라이브 그 첫 자체 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됐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8%입니다. 저 자세한 내용은 KBS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KBS가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를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헌법재판소가 8대0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린 지 어느덧 열흘 가까이 지났습니다. 세 분께서는 그간의 대한민국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짧게 한 줄 평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우상호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계엄령 선포로 대혼란을 겪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비로소 혼란을 수습하고 정상적인 길을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예, 방탄 정치와 비상계엄이 충돌해서 탄핵 정국을 이야기했는데 그 혼란은 일단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법적으로는 해결이 됐지만 그 원인이 됐던 정치 실패, 정치 실종은 그대로 있고 네네. 이제부터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이제 시작점에 섰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가 혁신되고 그런 구조적인 정치 적폐들이 해소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도자와 정부를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대표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네, 44년 만에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헌법과 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맞았는데요. 그 해결 과정에서 시민의 힘과 법과 제도의 힘을 확인한 면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긍정적인 것도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견고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또 혼란을 수습한 것 같다. 새로운 해결점의 시작이다라는 말씀들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저희가 본격적인 설문에 앞서서 먼저 지난 4일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잘한 결정이다가 67%, 잘못한 결정이다 28%, 모름, 무응답 5%였습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한 결정으로 보고 계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대통령 탄핵 사태,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지도 물어보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28%, 국민의힘 8%로 나타났습니다.
탄핵 사태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인가? 과정상 짚어볼 부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들이 꼽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 소지자로서 파면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짚어보겠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3차례 메시지를 냈습니다. 선고 당일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라고 메시지를 냈고 이틀 뒤에는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사저로 복귀하는 길에 이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의 전반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신지 알고 싶네요. 우상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이제 난 이후에 사저로 돌아가면서 했던 메시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가 떠안고 가겠다. 이런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책임감이죠. 어쨌든 본인이 그 탄핵 결정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야기한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임 메시지를 내면서 삼성동 사저로 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표현은 결과적으로 탄핵 이 인용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는 뜻은 결국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자기 지지층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는 일종의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분열을 계속해서 야기하겠다. 그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봐서 최소한의 반성과 책임의식이 없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이제 우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해석을 예지를 안 낳으려면은 처음부터 저는 좀 대승적인 메시지를 했으면 했거든요. 자기를 믿고 부족한 사람을 믿고 맡겨주셨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고 이후로는 평범한 국민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나라가 좀이라도 잘 되도록 기원하면서 본인이 할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그런 정도를 하셨으면 싶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가 똑 부러지게 그렇지 못하니까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거기다 또 이제 사저로 돌아가셔서는 다 이기고 왔다고 그러시고 대통령 임기 뭐 5년이나 3년이나 그게 그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도 현실 정치에 계속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낳게 됐죠. 네. 그래서 대통령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본인을 위해서나 또 나라를 위해서나 또 대통령을 배출한 우리 당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은 조금 더 의연하고 대승적이고 국민 전체를 안고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원래 최고 지도자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것이 본인과 또 나라와 또 국민들께 또 보답도 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 의원님께서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하셨고 조 의원님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이런 메시지 주셨는데 다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윤 전 대통령이 밝혔었거든요.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소감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야당에서 기대했던 거는 이제 반성, 승복, 통합 메시지 이런 걸 거고요. 여당에서도 적어도 통합 메시지 정도는 내주기를 기대했을 텐데,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내놓는 메시지가 굉장히 지지층들을 향한 강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적어도 지도자라고 하면 특히 대통령이라고 하면 본인이 책임 없는 일에도 책임감을 갖는 것이 대통령인데 사실 이 사태는 가장 큰 책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 모든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책임감은 가장 없어서 대한민국과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던 국민의힘 당을 다 어려움에 지금 빠뜨려서 지금이라도 조금 대선 조기 대선이 왔는데 네. 대통령이 좀 자숙함으로써 더 이상 좀 당의 부담을 안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다 이기고 왔다. 그 메시지는 어떤 뜻으로 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사실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한 부분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 앞에 펼쳐진 현실이 형사재판 그리고 조기 대선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건재함을 과시함을 넘어서 또 어떤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그런 점들이 참 궁금한데 우상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의 발언과 행보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승복과 국민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나 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제 뭐 들리는 말로는 어쨌든 대선 도전을 권유받았다. 좀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시는 정치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힘 경선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고 또 거기에 관여하는 것을 새로운 길이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기고 들어왔다는 말은 아직 나 안 죽었다. 나는 나의 영향력을 계속 가져가겠다. 이번 대선판부터 내가 관여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서 네. 대단히 부적절하다. 탄핵당한 대통령이 다시 자기 속했던 정당의 대선 경선에 관여하는 일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그게 이 탄핵이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70% 가까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사저 정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원래 윤 전 대통령은 그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살아온 과정이 수많은 난관을 이기고 돌파하고 그러면서 결기를 갖고 살아온 그런 이제 영어로 말하면 멘탈리티가 그런 것이 기본으로 이제 갖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탄핵 과정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사저로 다시 돌아오게 된 데서 뭔가 이제 또 지지하는 분들이나 주변 분들께 또 용기를 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은 네네. 정치적으로도 이후의 행보가 국민의 절반만 바라보고 한다든지 또는 그 절반 중에서도 당과 관련된 문제, 경선을 포함해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또 그 중에서도 또 일부를 편드는 그런 행보를 보이시게 되면은 국민이나 당원들이 그 기대하는 모습도 아니고 네네. 또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적 그 부담들이 계속 이제 중첩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들을 보더라도 보다 더 의연하고 통합적인 소연한 현실 정치에서 소연한 모습을 보일 때 조금 더 너그럽게 사건을 다루지 현실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그 결과로서 국민이 또 한 번 더 나누어지고 또 우리 국민의힘도 그 안에서도 또 균열이 생기고 하는 모습으로 비치게 되면은 네네. 사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 이전에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우를 보더라도 결코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보더라도 좀 더 좀 초연하고 의연하고 통합적인 그런 모습과 그런 행보를 모두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의 행보를 어느 정도 암시한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두 분이 이제 동의하신 것 같아요. 박성민 대표님 이렇게 행보를 지금 이 시점에서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밝히는 것이 또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밝히는 것이 이게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제가 체포되기 전에 관저 앞에 와 있는 시위대에 격려 메시지를 냈을 때도 대통령의 강성지층을 향한 메시지가 체포를 막지도 못할 것이고 구속을 막지도 못할 것이고 탄핵을 막지도 못할 것이고 내란죄 처벌을 막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 선거 승리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강성지층들에게 호소하고 또 거기에 뭐 어필하려는 후보들이 움직이면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분들도 선거에 좀 해볼 만한 분들도 포기하면서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는 네.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에게도 별로 도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거에도 좋지 못할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탄핵 관련해서 이제 사저로 복귀한 윤 전 대통령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민심이 이번 탄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짚어봤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볼까 합니다. 당장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 판세 궁금하시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생방송 여의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탄핵 인용 이후 정치권은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유력 대권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각 당도 경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죠. 지금부터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현 시점의 판세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당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 31%,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은 3%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앞서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대선 인식에 대한 여론까지 살펴보면 조기 대선 판세에 대한 전망이 좀 더 뚜렷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기존 여권 후보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아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기존 야권 후보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현 시점 민심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정권 재창출 36%, 정권 교체 51%,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그러니까 5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생각이 확연히 갈리고 있기는 합니다. 세 분께서는 이 결과를 보시고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유의미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진영에 관한 지지 의사나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의 퍼센테이지 자체는 저는 늘 변화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참고는 아니다. 다만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정당 지지도의 차이는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조사 결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36%, 31%라는 거는 이 탄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경과하면서도 약 5% 정도 차이로 팽팽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다만 유의미한 결과라는 거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가 50%를 넘는다는 것. 그래서 만약에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판단이 그대로 투표에 해당되게 되면 사실은 기존의 야권 성향의 후보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판세가 현재 지금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또 이게 앞으로 남은 변수가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또 변화가 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중하게 지켜봐야겠다. 조혜진 의원님 어떠세요? 정당 지지율은 계엄 사태 직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 전에 보면은 엎치락뒤치락 했었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당이 조금 민주당한테 밀리는 구도인데 간혹 또 앞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 정도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계엄 사태 직후에 확 벌어졌죠. 거의 배 정도 차이로 벌어졌다가 지금 저 상태로 돌아온 것은 탄핵 과정에서 탄핵 반대 민심이 결집된 그 일이 있었고 그것이 어쨌든 정당으로 보면 국민의힘 쪽으로 모여 있고 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 때문에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고 실망스러워하면서도 정당 지지는 또 저희를 지지하는 그런 좀 모습이 있는 것 같고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여론은 탄핵 사태 이후에 비슷한 이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국민의힘이 탄핵을 당한 당이기 때문에 당한 당이 정권 재창출 여론이 더 우세하거나 또는 비슷하거나 한 걸 기대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죠. 저희는 어쨌든 그 점에서 일정한 책임이 있는 당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유의미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는 지금보다도 탄핵 분위기가 한쪽으로 완전히 쏠렸거든요. 그런데도 실제 대선에서는 뭐 누구나 다 하나만 하는 대선이라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41.08%밖에 못 얻었습니다. 나머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 표를 다 합하면 문 후보보다 훨씬 더 많았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선거라는 거는 또 민심이라는 거는 이재명 후보는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의 여론조사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고 또 그 견고한 지지층이 있지만은 그 박스권 안에 늘 갇혀 있는 모습이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심기일전해가지고 국민들께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네.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단독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집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해낸다면은 그것도 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이든 정권 교체든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으로 돌아가는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참 중요한데요. 국민들이 투표를 할까요? 투표장에 얼마나 나올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대선 투표 의향도 물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지만 이런 상황이 투표 의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94%? 84% 나왔습니다. 과거 대선 때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보이고요. 투표율 자체가 결과에 미칠 영향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박성민 대표님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84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투표는 좀 떨어지는데요. 지금 최근에 그 세 번의 대통령 선거가 2012년에 75% 약간 넘었고요. 94%로 나왔다고 하네요. 네네. 94%? 네네네. 이게 84%가 아니라 투표 의향. 네, 2번. 그 투표 의향보다는 되게 한 10몇 프로 실제 투표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대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되게 이제 2012년에 한 75% 약간 넘었고요. 탄핵이 있었던 2017년에 77%를 넘었고 지난번에도 77을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 그보다 75%를 좀 넘는 그 사전 투표제가 도입되고 나서는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렇죠. 투표율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 재창출 그리고 정권 교체 바라는 여론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여론조사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지금부터 보실 필요 없는 데이터는 정당 지지율은 전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참고 사항이 되질 않습니다. 이 선거 예측하는데 그건 안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그 두 개 합쳐봐야 두 당이 일당이당 합쳐야 70%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60몇 %밖에 안 되죠. 근데 실제로 투표율은 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조국 혁신당의 개혁신당이 어떻게 흩어질 건가 봐야 되기 때문에 구도를 보셔야 됩니다. 정권 재창출에 동의하느냐, 정권 교체에 동의하느냐. 이게 지금 36대 51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권 재창출이 35% 미치고 정권 교체가 55를 넘어가면 20% 차이가 나면 이건 사실상 정권 교체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6대 51이라는 건 약간의 변수가 아직도 있다는 뜻입니다. 선거의 3대 요소가 구도, 인물, 이슈입니다. 구도에서는 야당이 유리하지만 인물과 이슈에서 아직 변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는 조사가 KBS가 그 조사를 안 넣었는데 정권 교체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동의 여론이 55%가 넘고 또 두 번째 야당이 그러면 대안이냐 여기도 55%가 넘는다면 두 가지가 다 55%가 넘는다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큰데 이 두 번째 질문이 지금 없기 때문에 혹시 뭐 다음번 조사 때 이걸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 아울러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36대 51이라고 하면 35대 55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났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조기 대선 판세를 훑어봤고요. 대선 인식이나 투표 의향을 보면 그래도 변화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열망이 어떤 후보에게 모이고 있는지 후보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대선 후보군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부터 함께 보시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긴 합니다. 벌써 캠프 인선도 다 마쳤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번이 두 번째 대선 출마죠. 이번엔 출마 선언을 11분가량의 유튜브 영상으로 대신했었는데 뿐만 아니라 김두관, 김동연, 김경수 후보도 역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출마 선언들이 계속 이어지는 요즘인데 조혜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김두관 후보는 그냥 평범하게 하셨던 것 같고 김동연 후보는 미국 출장 가면서 공항에서 해서 약간 좀 이색적이었고 조금 더 예상 밖이 이재명 후보의 선언이었는데 그렇죠. 그전부터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후보는 어느 의미 있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관심거리였는데 어떻게 보면 허를 찔렸어요. 아예 그냥 뭐 기존 틀을 완전히 깨고 동영상, 다큐 형식의 동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대신했으니까. 네네. 그 점만 놓고 보면은 우리 당으로서는 좀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변화, 조금 더 혁신적인 그런 발상을 우리 당도 좀 먼저 앞서서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본인이 던진 이 메시지하고 본인의 이 캐릭터라든지 그동안의 이 걸어온 길이 이렇게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면은 뭐 문화를 강조하고 또 생명을 강조하고 또 희망을 강조하고 행복을 강조하고 또 성장을 강조하고 경제를 강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매치가 그동안에 쭉 이 인물을 보아왔던 국민들이 연결이 매치가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경제에 있어서도 총량은 우리나라가 큰데 국민들이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는데 일공약이 경제 성장이에요. 분배가 아니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충돌하는 건데 그리고 성장도 기업이 아니라 이제부터의 이후에 이 제2의 도약은 정부 주도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포맷은 참신하고 좋았는데 메시지는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유심히 꼼꼼히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전 직업이 그거라서. 우상호 의원께서 이제 허를 찔렀던 그 형식이 말씀하셔서 웃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보고서에 신선해서 이런 건 처음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 기획한 분을 찾아서 물어봤어요. 왜 이런 기획을 했냐 그랬더니 지금 탄핵이 인용돼서 나라가 뒤숭숭하고 경제 위기도 있는데 고전적인 방식, 말하자면 어디 공간을 빌려서 하거나 어디 야외 의미 있는 장소에 가서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최근의 분위기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막 1,000명, 2,000명씩 와서 대통령 이재명 외치고 막 축하 분위기로 들썩거릴 텐데 그것을 자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좀 담담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뭐 이재명 대통령 외치고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차분한 영상으로 접근한 건 상당히 탁월한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김동연 지사님이 이제 관세 관련된 외교를 위해서 출발하는 모습, 공항에서 하는 모습, 그 출발하는 모습도 저는 상당히 적어도 인상적이다. 역시 경제 관료의 특징을 살렸구나 이런 게 있고 또 김경수 후보가 세종시에서 자신이 함께했던 대통령들을 연상하게 하면서 지방 분권 시대, 도지사 출신이니까요. 그렇죠. 지방 분권 시대를 선포한 것도 되게 인상적이어서 각각의 후보가 자기 특징에 맞게 잘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의 접근이 좀 신선해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주로 이재명 반대를 중심으로 한 담론만 얘기하는 걸 보면 조금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잘 봤는데요. 그런 방식이 2008년에 버락 오바마 후보가 캠페인할 때는 인포그래픽을 많이 썼고요. 아예 온라인에서 그 출마 영상을 만든 건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했죠. 아예 그 오프라인이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그때 대통령 선거 때 출마 선언을 온라인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약간 1위 후보의 좀 여유 같은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 출마 선언을 보면 그러니까 좀 자신감과 여유 그런 것이 좀 보인. 그러니까 약간 야당이 그동안의 정권 심판론과 관련돼서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세게 발언한 그런 것이 아니고 1등 후보답게 편안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느낀 건 이렇습니다. 정당과 정치는 국민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면 안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 대한민국과 이 당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국민들에게 손 내밀고 있는 것 같고 그 영상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의 삶에 좀 도움을 좀 드리겠다고 손 내미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판세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들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 경선 룰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위 후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대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평가 속에서 경선이 치러지게 되는 상황이라 이 당내에서 고민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미 지금 경선 룰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항상 그 어느 당이든 경선 룰을 결정할 때 조금의 진통은 다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유불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실 뭐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하든 이번에 결정한 이제 당원 50% 연수 50%를 하든 저는 이제 여기서 큰 변별력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선택 방식이 오히려 후보들이 특히 1위 후보는 어떻게 수성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할 거고요. 도전자들은 사실은 이 룰에 너무 의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캠페인 전략으로 좀 더 신선하고 과감한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는 게임을 하게 될 테니까요. 경선 룰에 관한 잡음은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50대 50으로 바꾼 그 근거를 당이 좀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러나 저도 경선 참여해봤고 이렇게 오랫동안 경선 관리해본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했던 방식과 이 방식 사이에 그렇게 큰 변별력이 있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국민의힘 후보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각축전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고요. 민주당보다 더 치열한 모습이고 그래서 짚어볼 대목이 많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들여다보면 일단 김문수 후보가 지지율에서는 제일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한동훈 후보 등과 큰 차이는 아니고요. 이번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 보수 쪽의 지지세가 강한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항목이 적합한 후보가 없다라는 응답이 38%가 나와서 상당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현 시점까지 우리 당의 가장 큰 지분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게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은 대통령이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당의 주력이고 뭐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그 당원들까지 그분들이 볼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장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뭐 케미가 맞다고 그럴까요? 그것이 이제 김문수 후보로 보여져서 그쪽으로 좀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민주당에 비해서는 민주당은 뭐 그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벌써 지난 대선까지 포함하면 4년째 계속되고 있고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이 노출돼 있고 하는데 비해서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간판이 늘 있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은 대선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고 탄핵 국면에서도 대선 이야기를 못 꺼내는 분위기여서 자기 그 칼날을 보여줄 기회가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비하면 너무 취약했죠. 거기다가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볼 때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파면이 됐고 정권을 일단 내려놓게 된 상황이 국민의힘의 책임이 적지 않다. 대통령을 제대로 좀 뭐 보좌라는 표현을 쓰자면 보좌를 못하고 계엄을 막지를 못했고 심지어 탄핵도 좀 뭐 막자고 이렇게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거리에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거기서 못 해냈다. 이런 실망들이 있고 그 실망이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한테 결국은 이제 큰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적합한 후보가 없다라는 그 응답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아하. 이게 본격적으로 경선이 열리고 후보 간에 이렇게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또 경쟁력이 이제 표출이 되고 그 과정에서 또 외부의 다른 또 변수들도 작용하고 하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50여일 남았습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또 모를 일입니다. 우상호 의원님 어떻게 근데 바라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평소에 뭐 대선 후보로 거론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부각된 그 계기라는 게 뭐냐면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내각들 전부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할 때 대통령이야 모든 국무위원들이 사과하는데 이분 혼자 앉아서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수 지지층이 볼 땐 아, 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지킬 사람, 뚝심 있는 사람으로 보이네 라고 해서 갑자기 대선 후보로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지도 않고 있고요. 오히려 적절하게 자기가 지지할 후보가 없다는 분이 38%까지 된다는 것은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고민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결국 가장 뚝심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분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진 그런 여론조사 결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점점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이제 모이겠지만 김문수 후보에 대한 현재의 지지율이 과연 이 레이스 끝까지 경선 기간 끝까지 유지될 거냐? 저는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렵다. 네.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잘 지킬 사람이 중요한 기준이 될지 모르지만 갈수록 지금까지는. 민주당 후보를 이길 사람이 누구냐로 점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김문수 후보가 과연 민주당 후보를 가장 넉넉하게 이길 후보인가라는 확신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 정당은 후보를 뽑을 때 뭐 믿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후보를 찾는데 믿을 수 있으면 이길 수 없고 이길 수 있으면 믿을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가장 우리 정체성에 맞고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강한 지지를 보이는데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점차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 누가 네. 더 경쟁력 있느냐 결국 뭐 정당은 이기는 후보 쪽으로 표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룰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찌감치 국민의힘은 경선 룰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1차 경선에서 여론 100%를 반영한 조사를 통해서 4명을 추려내겠다고 했고요. 대신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만 경선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근데 좀 달라진 것 같고요. 당연하지만 이제 후보마다 유불리 셈법도 다 다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거든요. 후보 사퇴를 선언했는데 배경이 뭔가요?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정에 대한 책임감을 비롯해서 그런 이제 공적인 이제 부담들 때문에 사퇴한다고 발표를 했고 유승민 후보는 당의 변화와 쇄신을 촉구를 했는데 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그 뜻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사퇴 변을 이야기를 했는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구체적으로는 경선 룰의 변화가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 네. 당의 변화에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보게 된 계기고 유승민 후보는 완전 경선제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그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또 혁신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이 미흡하다라는 건데 당으로서는 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선거 기간은 짧고 네네. 경선 기간도 한계가 있고 그 후보는 많고 어떤 룰을 많죠. 기존의 룰에서 바꾸려면은 전체가 동의를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어려운 네. 건데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네. 또 무당 우리 당 지지자가 아닌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 경선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배제하려고 했던 그런 흐름도 있어서
당으로서는 이번에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각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조금은 이르지만 양당 대표 주자들의 가상 양자 대결 상황도 여론조사 항목에 넣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다르게 나오는 지지율 상황까지 함께 정리했고요.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에 맞설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줄 후보가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모든 타 후보들을 압도하는 상황인데 이거 세 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과거에도 보면 이제 후보군이 많은 당의 이 후보들이 그 당의 이제 후보들이 많으면 이 경선 과정에서는 상대 당의 유력한 후보와 가상 대결을 붙였을 때 되게 약하게 나와요. 그러다가 그 당의 후보가 한 명으로 확정되면 그 당의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다시 결집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접전을 벌이는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매우 유력해 보이니까 독주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나눠졌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후보를 지지할 때는 양자 대결, 가상 대결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현재 있는 이 대결 구도의 이 데이터 값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올 것이다. 앞으로 후보가 확정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현재 유력한 후보들이 국민의힘 전체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후보는 없다. 저는 그런 데이터는 확실히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경선 구도가 이렇게 주로 탄핵을 반대하신 분들이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흥행에 상당한 이제 적신호가 생긴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할 건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유권자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앞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국민의힘은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 제대로 못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냐 또 정권 교체냐는 그 여론에서 이제 반영이 된 것처럼 그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한다. 그 국민의힘에게 다시 정권을 맡기고 나라를 맡긴다라고 생각하면은 고민되는 부분이 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뭐 오늘 이 사태의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실망을 안겨준 국민의힘에게 다시 나라를 맡길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우리 당에서는 국민들 앞에 그냥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 넓은 그 국민 통합 세력 또는 거국 그 연합 세력을 만들어서 그 그룹이 그 세력이 그 정치 집단이 이 정권을 국정을 맡는 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국민의힘은 그 중에 일부고 그게 어떤 점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또 민주당의 집권에 반대하는 나머지 부분들 같이 묶는 그런 예를 들면은 그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병헌 그분들이 있는 새로운 미래는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 하겠다고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개혁신당도 이준석 후보도 약간 그런 부분을 열어놨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집권 세력을 국민 앞에 제시를 하면 이 여론 판도는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대표님? 글쎄, 이거 와일드카드입니다. 네, 근데 뭐 그 전에도 이제 고건, 또 반기문, 또 서울시장입니다만 김항식 이렇게 관료들이 출마한 적이 있는데 대개 이제 선거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뭐 또 참패하거나 이랬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평생 공무원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추대를 하면 모를까 그러지 않고 선거 캠페인은 뭐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좀 전에 아까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3년 전 대선 앞두고 50일 딱 요 시점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34.5, 윤석열 후보가 33, 심상정 3, 안철수 12.9입니다. 요 시점에서.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좀 벌어져 있는데 다만
87년 이후 8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3가지 유형의 선거가 있는데 압도적 1위가 대세론으로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고 여유 있게 이긴 선거가 2007년과 2017년 2번 있습니다. 지금은 2007년하고 가장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그건 이재명 대표의 노선이라든가 정책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이런 것이 작동하지만 네. 그 변화가 없이 지금처럼 한다면 저는 압도적으로 그냥 여유 있게 이재명 대표가 앞서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주요 후보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조사해 본 결과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큰 틀에서 앞서 나가는 상황 50여일 남았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판이 흔들릴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과거에도 보면 한 2번 정도 대선판이 흔들리는 일이 꼭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된 직후의 여론조사 결과. 네. 어느 정도 어느 한쪽이 말하자면 양당의 유력한 후보가 확정됐는데 그 첫 여론조사에서 어느 한쪽이 너무 앞서간다. 그러면 이제 밴드웨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의외로 접전이 벌어진다.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고 할 때는 그 엎치락 뒤치락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단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된 이후의 첫 번째 여론조사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리한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합종 연행이 시작되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큰 정당들, 제3정당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큰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보 단일화 카드들이 막판에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또 한 번 판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만큼은 그렇게 큰 변수가 발생하기 어려운 대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계엄령과 탄핵 인용이라는 알겠습니다. 변수가 워낙 커서요. 네. 조혜진 의원님 이재명 후보 쪽에 또 변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비호감 세력이 많고 이재명이 절대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번 그 탄핵 과정에서도 일부에서는 탄핵에서 윤석열을 정리하고 대선에서 이재명을 정리하자.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쪽에 그 취약점이 있고 다만 이제 우리 쪽에서도 그런 약한 부분을 좀 전에 말씀드린 반 이재명 연대를 구축한다든지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한덕수 총리가 어떤 행태로든지 간에 본인이 후보가 되든 또는 힘을 실든 간에 변수로서 작용한다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는 결국 3권 또는 5권이 분립이 아니라 하나로 한 개인에게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그 경계심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판이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짧게 역시 후보 단일화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가 진영 결집과 결합된다면 2002년, 2012년, 2022년이 그런 경우인데 박빙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청해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로 드러난 숫자를 통해서 민심의 행간을 읽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들 바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묻는 설문이나 탄핵의 책임 소재를 묻는 설문조사를 보면 2030 남성 세대와 6070 세대 간의 동조화 현상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흐름이 사실 지난 대선, 지방선거, 총선 때부터 계속돼서 유지되는 것 같아요.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캐스팅 보터가 2030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민주당이 전국 단위 선거 4번 다 이길 때 2030이 다 민주당을 더 많이 찍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21년 4월 7일 서울장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2020년 대선, 그다음에 그 지방선거 때는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을 찍었어요. 그 국민의힘이 이겼죠. 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는 다시 또 그 세대가 민주당을 찍어서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030 세대가 정당에 대한 어떤 그 일체감이 좀 다르죠. 약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스윙보터가 되고 이번도 40대, 50대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이고 60대 이상에서는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 20대와 30대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거냐 이거에 따라 조금 그 승패가 갈릴 텐데 이것도 남자하고 여자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약간 갈라져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 고민이고 국민의힘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지금 바깥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일 겁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네. 2030 세대를 잡는 측이 이길 겁니다. 네, 네.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정말 출마할 것인지, 이것이 실체가 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말만 나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웃으시네요. 뭐 제일 잘 아실 텐데. 조혜진 네, 이제 우상호 의원님. 일단 뭐 어떤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냐, 취재하는 거는 뭐 지금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박승민 평론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결국 특정 정당에 몸담지 않고 있는 분이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인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세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명분. 세 번째는 지지세가 있어야 돼요. 지지세. 한마디로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뭐 그 경력이나 뭐 여러 가지 능력으로 보면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첫 번째, 과연 이분이 세력이 있느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 마감이 14, 15일인데 지금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좀 입당해갖고 어느 세월에 국민의힘 내부에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겠냐? 네. 뭐 일부 국회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과거 반기문 총장도 그 말 믿고 창당하려고 했다가 일부 세력이 합류하지 않은 걸 보고서 본인이 그렇죠. 그만뒀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정치 세력을 믿기가 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명분이 있느냐. 가령 지금 경제 회복과 혼란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권한대행이 네.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 직을 내놓고 나올 때 과연 그나마 그분의 능력을 높이 샀던 국민들이 네. 저 태도를 과연 이해해 줄 수 있겠냐, 명분이 있느냐 하는 얘기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지금 무소속으로 나가실 수밖에 없는데 그래, 무소속으로 그치. 나가서 어떻게 지지세를 네. 지지율을 올릴 것이며, 지금도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 2%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뭐 다급한 나머지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도 모시려고 했던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여러 세력들의 이해관계는 알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실화되기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무소속으로 뛰다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때 이제 하는 방안, 이런 얘기도 진짜 들리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권한대행께서 후보로 출마하시면 그러면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정세가 복잡한 상황에서, 그리고 국정 운영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크거든요. 네. 우려가 있죠. 이제 그 우려하고 2개월 이후에 펼쳐질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다 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분이 가장 적임이냐 아니냐를 같이 판단을 하겠죠. 만약 후자가 더 크다면은 한 2개월 가량의 공백은 그 이후에 충분히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확신이 없다면은 이 2개월을 비워놓고 나올 명분이 약하죠. 네. 근데 저는 그 한덕수 총리께서 잘은 몰라도 고민은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그 고민이 기회를 보는 고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내가 들어가면은 뭐 대통령 될 수도 있겠네. 이런 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들어가더라도 이긴다는 보장이, 후보가 된다는 보장이 없고, 나중에 무소속으로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뽑힌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단일화해서 본인이 또 선택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나오는 순간에 온갖 공격은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상처받을 거 각오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다가 어쨌든 이분 50평생 공직자로서 잘 살아오셨잖아요. 이대로 마치면은 빛나는 인생으로 마치는데, 이렇게 정치에 중간에 그만두고 들어와서 상처만 받고 패자가 돼버리면은 그 모든 걸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각오하고 고민한다면 그거는 어떤 자기한테 기회가 올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나라를 볼 때 걱정이 되고, 내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는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 고민이고, 그래서 그런 결단을 했을 때 뭐 후보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본선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 대신에 상처는 많이 받고 하더라도 그걸 기꺼이
그래서 나머지 인생, 살아온 인생이 명예가 금이 가더라도 내가 그 나라의 재단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쓴다면 그거는 일종의 결기거든요. 그건 진정한 애국심이고 그러면 뭐 그것 때문에 결심한다면은 사적생으로 결심한다면은 금방 세력도 모이고 민심도 모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좀 전에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은 여론 가운데는 윤석열 대통령도 실망스럽고 이재명 대표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여론층이 두툼한 층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그러면 다음 대통령, 다음 정부는 정말 새로운 이 지도자를 극복한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는데 누구일까라고 생각할 때 한덕수 대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잖아요. 그 실패의 상징적 인물이고. 네네. 그러나 그분이 뭐 지금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면이요? 민주당은 이기든 지든 자기 당에서 성장한 사람을 후보로 내서 늘 싸웠어요. 이길 때도 질 때도.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 사실 자기 당에서 성장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검찰총장을 조기 사퇴시켜서 정치에 끌어들여요. 그렇게 했을 때도 6월 달이었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아마 그것 때문에 아까 유승민 의원은 룰 때문에 그만둔 것 같고 오세훈 시장이 아마 그만둔 거는 그런 배신감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나와서 지금 뭐 오늘 내일 그 등록하고 경선할 수도 없고 바깥으로 한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선거를 안 해본 분들이 선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관료한 분들이. 그리고 정치가 굉장히 험악한데 그래서 실제로 이분도 망치게 되고 대한민국도 망치게 되고 선거도 망치게 되는 일인데 이 한두 분이 아니라 지금 몇십 명이 가서 지금 그걸 종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 국민의힘이 이 지경이 된 이 사태가 된 건데 이걸 또 반복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실패로부터 배운 게 없다는 것이 그 문제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쟁쟁한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지금. 많죠. 사실은 이렇게 안 했으면 거기 뭐 원희룡도 오세훈도 유승민도 다 출마할 수 있었던 분들입니다.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도 능히 그분들이 뭐 나가서 이겼으면은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자기 당에서 선장했는 광역단체장들도 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걸 놔두고 굳이 이렇게 좀 한덕수 쪽에 가서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이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전 제가 보기엔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국민의힘 경선 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당 내 인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 외에서 인물이 올 수도 있는 것에 대한 이제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경선 룰과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경선 룰 그대로 할 경우에 이미 이제 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서 유승민 후보 같은 분은 이제 포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도 원래는 완전 경선제는 아니더라도 국민 몫을 좀 늘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를 하면은 뭐 외형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당에 아무런 뿌리가 없고 준비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적성의 각오를 하고 뭐가 이렇게 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뭘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진짜 불쏘시개로 끝나고 그 때문에 50평생 쌓아온 인생이 금이 가고 그렇게 마무리되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들어온다면은 룰과 관계없이 이 세력이 이제 모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걱정되는 거는 앞부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이다. 그중에서도 당의 지도부, 주류, 개파라고 한다면 친윤 이런 쪽이 책임이 크다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나서가지고 한덕수 대행을 종용을 하고 모셔오고 또 그에 얹혀가지고 한 대행이 결심을 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모양이 된다면은 그거는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한다면은 한 대행이
죽을 각오를 하고 고독한 결단을 하고 홀홀단신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굳이 뭐 어떤 세력하고 손을 안 잡아도 그 흐름이 이 지지 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거는 룰과 관계없이 당내에 들어와서도 한번 경쟁해볼 만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경제도 어렵고 국가도 대혼란이라 사실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것을 국정 공백을 만들었다고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판하던 분들이 갑자기 자기 후보 없다고 똑같은 그 이유가 남아있는데 지금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데도 이분을 데려가겠다. 근데 데려가도 뭐 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무소속으로 하든 아니면 들어서 하든 뭐 마음대로 아니 이런 무책임한 얘기들이 어떻게 대선을 앞두고 기획이 된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깨끗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했잖아요. 그럼 파면하고 나서 정말 진솔하게 국민에게 거듭나겠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있는 분들은 이선후퇴 시키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보수를 보일 수 있는 사람들로 자꾸 뭔가 만들어가는 모습을 연출해 줘야 그래도 시켜줄까 말까 한데 네. 세상에 당대표가 권영세 친윤, 원내대표가 권성동 친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은 다 불출마 선언을 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만 갖고 레이스를 한다. 그럼 도대체 어떤 새로움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최소한 대선의 선거 전술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다. 그래서 근데 여기다 또 지금 국정 공백을 야기할 책임 위험이 있는데도 한덕수 대행대로 사퇴하고 그것도 당으로 모시는 것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있다가 나중에 합류해보자. 어떻게 이런 기획들을 합니까? 저는 제가 여기 유튜브로 좀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름은 정치가요. 네. 희화화돼요. 책임은 사라지고 책임은 사라지고 네. 또 새로운 비전은 사라지고 정량만 난무하는 거 아닙니까? 또 제가 이렇게 충고 드릴게요. 진짜 한덕수 총리가 나오셔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나요? 그런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기획이 도대체 뭐에 근거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계속 뭐라 그랬냐면은 국민의힘이 한덕수 거라대행을 돌려보내야 되는 거는 뭐 지금 통상 전문가고 관세 전쟁 중에 제일 적임자라고 얘기해놓고 돌아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나와서 출마를 한다. 게다가 지금 뭐 이분이 갑자기 당에 등록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일각에서 뭐 바깥에 무술을 뛰다가 후보 단일화 한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거야 한덕수 총리가 아까 말씀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사직생의 각오로 그분 정치하려고 대통령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좋습니다. 어떻게 자당의 그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바깥에 있는 사람을 옹립해갖고 한다고 하는 그건 당이 아니죠. 그건 해산당하기 전에 스스로 당을 우리가 공당에 그 책임을 다 못하고 있다라는 걸 실토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4년 전에 3년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또 외부 인사를 모셔다가 옹립해갖고 또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왜 망했는지 다 봤잖아요. 그때도. 그때 윤석열 대통령 만든 분들이 친윤이라고 하는 세력을 만들고 그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결과까지 왔는지를 다 봤는데 그걸 네. 또 이제 또 다른 분들 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방송 여의도 라이브 유튜브로 계속 이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청년층이 이번 선거에 뭐 늘 중요하지만 이번 선거에도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2030을 대표하는 후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2030 지지율을 보면은 이준석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가 더 높게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와 그런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것이 2030 세대를 포용하기 위해서인데, 홍준표 의원이 이제 후보죠. 더 높게 나온다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참 흥미롭게 이제 유심히 지켜보시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달라요. 다릅니까? 그러니까, 예, 그 이준석 후보가 2030의 지지를 받고 떠오른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다. 지금은 보수층이 이거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대통령을 헌납하구나라는 거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일종의 중도 보수층이 지금 떠받들고 있는 거지 2030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왜 오냐면 과거에도 2016년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 때도 원래 2012년에 안철수라는 분을 불러낸 세력이 세 그룹이 있었어요. 처음 2030이 뭐 잘 아시다시피 젊은 그룹들은 기성정치가 싫어서 불렀고, 두 번째 중도 보수는 이명박 대통령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라는데 그 박근혜 말고 딴 사람 없나, 박근혜가 싫어서 불렀고, 호남은 그 박근혜의 유일한 대항마가 문재인인데 문재인 말고 없나 해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030의 지지를 받는다고 봤지만 사실 그 국민의당의 돌풍을 일으키는 2016년도는 거꾸로 된 겁니다. 호남에서 먼저 반문 세력들이 뭉치고 새누리당에서 유승민이 공천 탈락하니까 중도 보수가 합류하고 마지막 며칠 남겨놓고 2030이 합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에 관한 얘기도, 이준석 의원 후보죠. 후보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중도 보수층이 먼저 움직이고 2030은 가능성이 보일 때 지지율이 올라가면 나중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정치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준석 후보보다도 그 이전에 홍준표 시장이 홍카콜라 하면서 젊은 층들과 아주 진하게 소통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젊은 팬덤이 생겼습니다. 네네. 그게 많이 이제 좀 약해지긴 했지만은 일부가 남아 있는 것이 이런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고,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의 그 대표로 떠오를 때 그때 사실상 우리 보수 정당의 역사에서 보면 혁명적인 일을 일으켰죠. 우리 보수 정당은 좀 전에 그 우리 그 박승민 우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2030하고 완전히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정치 활동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투표장에 2030 세대 오래 말줄 길면은 가슴이 철렁거리고 그런 부끄러운 시대가 있었을 정도로.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준석 현상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20-30만이라고 전 들었는데 그 당시에 2030 젊은 세대가 집단 입당을 해버린 겁니다. 그 네. 혁명적인 일이었죠. 저도 이 당에 30년 가까이 네. 몸담아 왔는데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큰 희망이었는데 지난번에 탈당하면서 그럼 그분들이 그 2030이 다 이준석 대표에 따라서 개혁신당으로 갔느냐? 아닌 것 같아요. 일부는 네. 여전히 남아있고 네. 쪼개졌다. 예. 그리고 개혁신당에 가서도 또 어쨌든 그 당이 여러 가지로 또 내분도 있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실망하는 젊은 계층들도 있고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은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하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계속 가야 될, 또 현실적으로는 가장 유망한 또 희망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2030 시즌은 다시 복원될 잠재성이 언제든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선택 중에 하나가 원래는 완전히 그 야권연대만 했잖아요. 민주당하고 계속 손잡고 해왔는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과 다시 손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하시라고 그랬을 때도 딱 잘랐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은 국민의힘이 사과한다면 네. 하고 전제로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지지 기반을 다시 복원하려는 생각까지도 좀 고민하고 있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이 선거의 마지막에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그런 카드가 이 대선판을 뒤흔들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 지금 후보 단일화의 대상으로 일정한 세력 또 지명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이준석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겁니다. 과거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결합했을 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지층이 겹치지 않아요. 다른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특히 0.73% 차이로 질 때 저는 결정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했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총괄선대본부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준석 의원은 네. 국민의힘 대표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 국민의힘 대표 출신으로 쫓겨나서 바깥에 이제 둥지를 튼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박성민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국민의힘의 20대 당원들이 같이 탈당해서 가준 사람도 있지만 거기는 여전히 제3지대라고 하는 전통적
제3섹터를 지지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정당으로 보여지고요. 그럴 때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의 판을 흔드는 효과는 있으나 과거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후보 단일화했을 때의 파급력 같은 정도의 지지 이동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뉴스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가치가 있겠지만 네. 지지자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유권자를 인입시킬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저는 만약 그 후보가 김문수 후보일 경우, 홍준표 후보일 경우, 한동훈 후보일 경우에 다 각각의 다른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적어도 탄핵을 찬성했던 이준석 후보가 탄핵을 반대했던 김문수 후보하고 과연 단일화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좀 어렵지 않겠냐.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선거 유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대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압도적 1위 후보가 대세론으로 한 번의 기회도 안 주고 여유 있게 이긴 선거. 2007년이나 2017년을 그걸 기대할 겁니다. 그 가능성이 현재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있는데 두 번째는 진영 결집과 후보 단일화로 박빙의 승부. 네. 그러니까 2002년에는 노무현 후보가 2.3% 이겼고 2012년에는 박근혜 후보가 3.53 이겼고 2022년에는 윤석열 후보가 0.73 이겼고 세 번 다 노무현, 정몽준 또 문재인,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슈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97년도 유형입니다. 이게 97년도. 사실 어떻게 사람들은 탄핵됐기 때문에 2017년이나 2017년이나 2007년도 유형을 많이 주목하지만 저는 97년도 유형도 주목합니다. 97년은 새정치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30에서 35% 안에 절대 강자로 있었어요. 그리고 네. 김종필이라는 후보가 있고 한나라당은 구룡으로 쭉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 낮았어요. 이해창 후보가 됐고 김대중 후보한테 좀 앞서가다가 두 아들 병역 문제가 터져갖고 민주당의 조순 후보가 나오니까 두 분 다 20%대로 가고 다시 이인재 후보가 탈당해서 출마하니까 오자구도로 가다가 양쪽이 이제 단일화를 DJP 연합이 하나 있고 한나라당이 이제 조순 후보하고 하고 이렇게 삼자구도로 가다가 끝났거든요. 근데 주목할 만한 건 그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김대중 후보가 40%를 못 넘어가요. 끝까지. 실제 득표도 끝까지. 40%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네, 1.5%를 이겼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제3당 후보가 단일화라는 게 아니라 이 뚝이 터진 거에서 흘러나가는 물을 담아두는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비명행사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공천해서 탈락한 친문계 인사들이 많으니까 친문 지층들이 투표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즈음에 조국혁신당이 창당됐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안 냈는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를 찍기 위해서 쭉 나온 친문 지지층들이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어줬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은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약간 경계해야 되는. 그러나 물론 지금 현재는 1번 모델이죠. 2007년이나 2017년으로 가는데 변수가 있다면 이준석 후보가 전 단일화하기보다는 계속 뛰어서 이 국민의힘을 무너뜨리고 개혁 보수를 새로 구축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철수의 실패라는 게 2012년에 결국 출마하지 않고 접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정치적으로. 윤석열은 나오자마자 끝까지 갔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저는 지금 현재 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당의 입장에서 고민되는 지점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일 때는 당연히 지지자들이 우리 당원들이고 우리 당을 지지하죠. 근데 나가서 기획신당을 만들고 난 뒤에 기획신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성향이 민주당 성향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거는 좀 아니, 여론조사 해보면 탄핵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개헌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고 정권 재창출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완주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그 불리한가 민주당이 불리한가 그랬을 때 제가 그 지지층을 보면은 민주당이 불리하다. 민주당 표를 더 가져. 민주당 성향이 더 강하다. 그런데 다만 이제 단일화를 했을 때 좀 전에 그 우상호 전 대표께서도 지적하신 포인트인데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오는 것 자체로서 일단 이벤트가 됩니다. 그 통합의 이벤트가 되고 그 결속의 이벤트가 되고 바람을 크든 작든 바람을 일으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충분 조건이 뭐냐면은 민주당에 가까운 정치 성향을 가진 그 지지자들도 같이 우리 당 후보 쪽으로 끌고 오면 그건 금상첨화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라도 참여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표들이 뭐 민주당 표한테 가더라도 참여해서
불러일으키는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면은 우리는 참여를 바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준석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제가 늘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간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이 정체성이 보수냐, 중도냐, 또는 그 진보 좌파냐. 저쪽 민주당 계열이면은 그쪽으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결국 당신이 앞으로 남은 20년 또는 그 이상의 정치 활동을 할 공간이 이쪽 보수 우파 진영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다시 클릭 조정을 해야 된다. 그 점을 완전히 고민한다고 생각한다면은 당장 자기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우리 쪽으로 들어올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네. 이준석 후보의 속내가 궁금해지고 시간이 아주 금방금방 잘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개헌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살펴볼게요.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개헌이 필요하다가 61%라고 나왔고 필요하지 않다가 28%,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의견이 2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개헌 추진 시기도 물어보았는데요. 대선 이후 별도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가 62%, 아니다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가 29%, 대략 7대3 비율로 개헌이 대선 이후에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보면 개헌은 필요하지만 조기 대선과 동시에 추진하는 건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일단 국민의힘은 굉장히 반겼습니다. 이 개헌 논의를. 계속 개헌을 밀고 나갈 힘이 있을까요? 힘은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 개인에게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국민의힘 또 민주당 안에서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 또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가서 바깥에 지금 이제 소수정당으로 있는 분들, 거기다가 정치 원로, 전직 국회의장, 당파 관계없이 전직 총리 이런 분들, 그리고 범사회, 시민사회 모두가 일체돼서 거의 개헌 논의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거의 완벽하게 개헌론으로 통일됐는데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 개인이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국민의힘이 끌고 갈 그 주도권이 있는 상황은 아쉽게도 아니고 뭐 주도권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하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개헌이 일반 국민들도 저렇게 높게 지지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전에는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높았는데 네. 국민들은 좀 덜 높았는데 이번에 국민들도 저렇게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거는 이 계엄과 탄핵 이 사태 와중에 헌법의 문제를 계속 처음으로 헌법의 여론 조항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비해서 예를 들면 계엄과 관련된 77조부터 해가지고 네, 네. 헌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많이 인식을 하게 돼서 권력 구조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헌법이 손볼 데가 많구나라고 해서 이제 느끼는 건데 이제 뭐 이 짧은 기간에 그 개헌이 되게 어렵다고 보니까 또 무엇보다도 절반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봤을 때 이재명 후보 반대하니까 이번 기간 중에는 안 된다고 하는 쪽이 많고 그런데 대선 끝나고 나서는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대선되고 나서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낙선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낙선할 경우라면은 이재명 후보는 그걸 그냥 5년 동안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뭔가 네. 현상을 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야 될 개인적인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헌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낙선한다면 저는 다음 대선 이후에 개헌 논의가 굉장히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선된다면은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좀 사실관계를 하나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취재를 해본 결과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 사이에 상당할 정도의 개헌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이 됐고요. 네. 개헌을 추진하기로 된 합의도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이제 물론 개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개헌을 하세요? 그러면 찬성하세요? 찬성합니다. 어떤 개헌이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다 달라져요. 사실은 제가 2017년에도 국회 개헌 특위 만들고 개헌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는 뭐 그때도 개헌 하자는 분들이 국회의원 중에 한 80, 90% 됐어요. 다 모아놓고 네. 보니까 세파로 또 나눠졌어.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합의가 어렵다.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 이재명 대표가 자기 나름대로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 문제를 이제 양당에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양당이 합의됐다고 생각하셔서 민주당 안에서 거센 반발이 생겼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내부에서
공론화하고 공유할 시간이 없는데 네, 네. 우원식 의장이 갑자기. 제안하니까 네. 우원식 의장이 조금 미운털 박힌 것도 있거든요. 당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친명 당원들이 저건 또 뭔 수요? 그래갖고 가뜩이나 개헌 얘기하는 건 뭔가 국민의힘 쪽에서 이 소위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를 마치 헌법의 문제인 것처럼 취하한다는 그런 의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네. 개헌 반대하는 여론이 매우 높았어요. 개헌 그 자체 언론적인 것보단 개헌이라는 정책 카드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이걸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니까 최고위원 중에 절반이 반대하고 의원들이 막 몇십 명이 달려들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빠르게는 못하겠구나 싶어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3년 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공약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아마 지금 여론조사에 나온 것처럼 다음에 총선거 있는 지방선거 때나 이런 데를 겨냥해서 여야의 합의를 좀 높여서 추진한다면 적어도 4년 중임제 개헌 그다음에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동안 여야의 공감대가 높은 그러한 개헌은 저는 분명히 추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비상계엄 이후에 그때 이제 세 가지 문제, 2차 계엄을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헌법적 공백을 좀 없도록 해야 된다. 민심이 수용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세 가지는 대통령 즉각 하야가 있고 탄핵이 있고 그다음 민주당 주도의 거국 내각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대선 전국에서 개헌이 되려 그러면 민주당 주도의 거국 내각일 때는 가능했겠지만 탄핵으로 갔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이번에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이대로 이제 그 헌법이 갈 수 없구나라는 건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저는 충분히 그 개헌의 논의를 좀 당선되더라도 할 수 있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선하면 훨씬 더 활성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헌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서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탄핵, 조기 대선 국면, 각 당 후보들 이야기까지 밤이 꽤 깊었습니다. 오늘 방송 또 유튜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어떤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자리 지켜주신 세 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